9월 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의 막판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총파업이 철회되면서 우려하던 의료 대란은 피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며 제도 개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전격 구속됐죠.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국민의힘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사심없이 하겠다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며 교통정리에 나섰는데 후보들 간 대립은 오늘도 계속됐죠.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은 재차 정 위원장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심판을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명락대전에 불씨가 됐던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낙연 전 대표가 해명이 필요하다며 직접 이재명 지사를 압박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가세 이 지사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죠. 이 지사 측은 충분히 해명됐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할 걸 요구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막거, 류 실장, 고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청자 정 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 의원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또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도 있네요. 그 얘기는 이따 신체커가 할 거니까요. 자, 류 실장, 오늘 정치권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검찰이 여권 정치인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끄러웠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검찰이 김웅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하는 등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웅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당시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이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 신체커 나가라는 얘기를 안 했네요, 유 실장. 네. 왜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신체커가 왜 이렇게 남아있지라고 생각하고 글쎄 말이에요. 네. 나가요. 나가요. 여권에서는요,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논평을 냈는데요. 의혹 제기만으로도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정치 공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조금 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요. 법무부와 검찰의 합동 감찰을 요구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는 공수처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최강욱 대표 등은 깡패, 양아치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센 표현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참 아까 들어온 속보를 보니까요. 이른바 GSGG 논란을 일으켰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개 사과를 했다는 거죠? 네, 오늘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긴 건데요. 더 인내하고 노력해야 했다. 성급하고 어리석었다면서 쓰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또 박 의장에게는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의장님의 따끔한 질책을 속 깊이 새기고 더 좋은 정치하는 김승원이 되겠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 류 실장이 얘기한 그 사주설, 그 문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파장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요. 이따 상황실에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총파업을 5시간 남기고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이로써 코로나 의료 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결정을 지금 막 내렸습니다. 그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5. 오늘 속보가 많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요. 극적 합의. 두 번째는 연쇄살인범 강땡땡입니다. 조금 전 실명 강윤성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양경수 구속, 박원순 묘 훼손, 물가 고공 행진입니다. 자, 첫 번째 픽은 보건의료노조와 정부가 총파업 5시간 전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주에 조익신 멘토의 휴가로 귀염둥이 고승혁 멘토가 활약을 하고 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고 멘토와 저는 동갑내기 선후배 사이입니다.
정치부에 이렇게 큰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참 떨리는데요. 열심히 재밌게 일주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네요. 근데 저희는 잘해야 됩니다. 자,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끝까지 들어보시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게 중요하다. 새 운영진이 올 때마다 국장이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죠. 특히 이견이 갈리는 양측이 협상을 할 때 자주 만나는 것보단 확실한 한 방이 중요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7시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다시 회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내일 오전 10시죠?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네, 총파업을 앞둔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의 협상도 방금 보신 것처럼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자, 양측은 지난 5월부터 실무 논의를 진행했는데 지난달 30일에 12차 교섭은 오후 3시에 만나 다음 날 새벽 5시에 헤어지는 마라톤 협상이었습니다. 자, 이젠 정말 마지막 파업을 하루 남긴 어제 13차 마지막 단판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측에선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직접 출동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현장을 떠난다면 그 아픔과 또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또 받아낼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한번 대승적 결단을 내주셨기를 요청드립니다. 협상이 어제 오후 3시쯤 시작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중재안을 내밀었고요. 5가지 핵심 쟁점을 놓고 마라톤 협상을 벌이다가 11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쯤 극적으로 합의문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총파업을 예고한 오전 7시를 5시간 남기고서입니다. 이 합의문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첫 걸음을 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보건의료 노조는 9월 1일 오늘 예정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네, 합의문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총 5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서 첫째,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 기준은 이달까지 마련하고요. 둘째, 생명안전수당으로 불리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을 제도화해서 내년부터 국고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건 2025년까지. 넷째,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1인당 환자 수 역시 법제화해서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합니다. 자, 마지막이죠. 교육전담 간호사제와 야간 간호료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로써 코로나 4차 대유의 한가운데 우려했던 진료 공백, 의료 현장의 혼란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은 아니고요. 법 개정과 예산 문제는 국회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다며 K-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일 화이자 백신 52만 6,500회분과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02만 1천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입니다. 이로써 누적 5,282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자, 드디어 모더나가 옵니다. 이번 주 5일까지 주기로 한 백신 600만 회분 가운데 102만 1,000회분을 물량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도 예정대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루마니아가 주기로 한 52만여 회분의 화이자 물량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현재 접종 백신자는 1차 57.4%, 2차 31.7%입니다. 공급이 원활하다면 추석 전 1차 70%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961명, 이틀째 2,0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18세에서 19세까지의 1차 접종,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 예정인 50대 2차 접종 등 접종은 이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속보가 들어온 두 번째 팩입니다. 연쇄살인범 강땡땡.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이 강 씨. 조금 전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56살 강윤성입니다.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사회가 사회 같아서 그런 거야. 사회가 반성 반영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사회가 같은데. 자, 이 경찰의 신상 공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은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강법에 따라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증거가 명확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원이고요.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최근 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례들 좀 보겠습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아닌 득이 있고 전 남편 살해 및 사체를 훼손한 고유정, 그리고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그리고 남성 불법 몸캠 유포한 김영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은 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이죠. 검은 승용차에서 이 강윤성이 내리더니 철물점으로 들어갑니다. 공업용 절단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1시간 뒤 한 마트로 이동해서 흉기까지 구입을 했고요. 그로부터 4시간 반 뒤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피해 여성에게 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휴대폰을 산 뒤 되팔아서 현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놓은 그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과거에 빚을 지은 두 번째 피해 여성이 돈을 갚으라라고 요구하자 차량 안에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 만입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감정적 문제 때문입니까? 누구랑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자, 이 강윤성 말고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가 또 있습니다. 자, 이 수배지 속에 보이는 이 남성인데요. 지난달 21일 전남 고흥에서 달아난 마창진입니다. 그는 지난 2011년 8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에 출소했습니다. 이후에 줄곧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했는데 지난 7월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던 중에 그는 발찌를 끊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자, 50대 신장이 167, 마른 체형이고요. 팔자걸음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적극적인 신고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전북 전주에서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는 과거에 동료였던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흉기를 들고 베란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외출을 마치고 귀가한 여성이 그와 마주쳤지만 천만 다행히도 여성과 통화를 하고 있던 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피의자 정모 씨는 2008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찾는데요. 법무부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는 이 남성이 붙잡히기 전까지 범죄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초기 대응을 맡았던 서울 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습니다. 전자감독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정 프로그램과 재범 위험성 예측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향후에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경수 구속입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전격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정동의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을 투입했고요. 약 40분 뒤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영장 발부된 지 20일 만이자 1차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지 보름 만입니다. 인도 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양경수를 협정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양경수 위원장이 연행된 서울 종로경찰서 앞입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양 위원장은 연행 직전 10월 총파업 준비를 열심히 해달라 동지들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양 위원장의 구속은 문재인 정권의 전쟁 선포라며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연병을 새벽에 지새끼들처럼 들어와서 잡아갔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교활한 문재인 정권이 그 후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뻔히 불을 보듯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오지 못했다. 10월 20일 투쟁을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보여줄 것입니다. 네, 네 번째 픽은 물가 고공행진으로 잡았습니다. 금계란, 금겹살, 요새 자주 듣는 단어들이죠.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올라서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농축산물, 기름, 전기, 수도, 또 집세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중에 최고는 55%가 오른 달걀, 금계란 말이 딱 맞고요. 또 경유와 휘발유, LPG도 각각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최근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정부가 은행과 저축은행 등 1, 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확 조인 바가 있었죠. 자, 그런데 반대로 대부업체들에겐 문턱을 낮췄습니다. 금융위가 21개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서 은행 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정부가 서민들에게 대부업체 가서 대출 받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박원순 묘 훼손입니다. 자, 밤사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묘소를 파헤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52분쯤 경남 창녕에 있는 박 전 시장의 묘를 미리 준비한 야전삽으로 훼손했습니다. 자, 이어서 직접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한 뒤 체포됐습니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은 성추행범인데 나쁜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이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의료 대란을 피할 수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관련된 입장을 냈죠. 국민들을 먼저 생각해줘서 고맙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의료진들의 고생이 정말 노고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전담병원 중에요. 이거 전담병원 지정을 취소해달라 이렇게 나선 곳이 있다는 거죠. 네, 그 경기도 평택의 더 나은 요양병원입니다. 현재 노인성 질환을 가진 코로나19 경증 환자 50여 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전담 병원인지라 일반 환자는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정부로부터 손실 보상금을 받아오긴 했지만 지난달 병상 단가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7월분 손실 보상금을 한 푼도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래요? 기존에는 경증 환자를 받는 그 병원급 의료기관에 병상 단가를 16만 원으로 일괄 적용을 했지만요. 7월부터는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적을 반영해서 병상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2019년 문을 연 신생병원인데다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요양병원이다 보니까 운영 실적이 조조해서 병상 단가가 3만 원으로 책정된 겁니다. 이에 병원 측은 재정난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전담병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담병원들이 이제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이제 코로나 대응에 이제 협력을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 보상금도 줄고 또 파견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까지 감당해야 돼서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 1호 전담 민간병원이 역시 경기도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이었는데요. 맞아요. 예. 네, 이 병원이 지난해 12월에 전국의 첫 번째 전담 민간병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박예병원의 원장이 JTBC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으로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때마침 이런 민간 병원들이 이제는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듣고 저희가 중소본하고 긴밀하게 연락해서 그러면 우리 같은 중소규모의 종합병원이 전체 병상을 코로나 환자 전담 병상으로 내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 사유적인 부름에 기꺼이 따르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의로 운영을 시작했던 코로나 전담 민간 병원들입니다. 현재 전국에 70여 곳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손실보상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병원이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병원이 생긴 겁니다. 앞서 이 박마커가 소개했던 평택의 더 나은 요양병원 측은 자부심을 갖고 7개월간 운영을 해왔지만 의료진들에게 줄 월급이 없어 멘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희망 고문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모더나 백신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600만 회분 중에 100만 회분이 이제 오늘 들어왔고요. 물량이 풀리면서 이제 백신 공급도 상당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오늘 방역 당국의 추가 설명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평소 자전거로 건강관리를 하고 검진에도 이상 소견이 없던 60대 아버지가 갑자기 백혈병 판정을 받고 엿새 만에 숨졌다는 국민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는 학계의 자문을 인용해서 백신 접종과 백혈병 간은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항암제 등 약물로 인한 백혈병은 수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백신 등 기존 백신과 백혈병의 인과성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약 3,500명 정도의 백혈병 환자가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만 놓고 보더라도 매일 수명의 환자가 새롭게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순서에 따라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진단이 되었다고 오인을 할 소지가 네, 또 최근 급증하는 여성 이상 반응 신고 중에 하나가 여성들의 부정 출혈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뒤에 부정 출혈, 이런 월경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18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 역시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생리 이상은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인에게도 흔히 생길 수 있다면서 스트레스나 피로, 갑상선 질환, 자궁근종 등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다만 이 접종 뒤에 예기치 않은 출혈이 생긴다든가 이 출혈량이 많고 심할 경우, 또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진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경찰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다음에 이제 여성 2명을 살해한 범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를 했죠. 네. 아까 이제 속보를 반영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할까요? 네, 지금 아마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1965년생 강윤성입니다. 55살이고요. 자, 오늘 서울경찰청이 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3시에 열고 1시간 20분 만에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56 아니에요? 56입니다. 56. 네, 예. 그렇습니다. 이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했고요. 피의자가 범행을 일체 시인하고 또 CCTV 영상 등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고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이익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로 잡겠습니다. 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코로나 의료 공백 피했다입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어제는 각 후보 캠프, 오늘은 여론조사 전문가를 만나서 역선택 문제 해결의 고심인데요. 후보들 간의 대립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시작할 때 유 실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요. 지난해 총선 직전에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최고 화두로 떠오른 이 역선택 문제. 어제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각 캠프의 의견을 들었죠. 결과는 3대 8이었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 후보는 3명이고요. 빼자는 후보는 8명이었습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찬성 반대가 좀 어려워서 제가 빼자와 넣자로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이 다수결로 하자면 이 빼자는 주장이 좀 더 많은 겁니다. 앞서 경준이도 이 빼자로 입장을 정리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은 이유, 여론조사상 1위인 윤석열 전 총장은 넣자 쪽에, 또 2위인 홍준표 의원은 빼자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분들의 의사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우리 지지자들의 열망을 저는 받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정당보다 더 우선시될 수가 있다. 그게 대선의 특징입니다. 그거 대통령 선거 투표를 우리 편만 합니까? 상대편 안 합니까?
네, 한때 홍준표의 남자 혹은 호위무사였던 이 장제원 의원,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홍 의원과 정반대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걸 보니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실감이 납니다. 어쨌든 이 역선택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는 이유, 홍 의원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탓도 있겠죠. 오늘자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 합동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이 19%, 또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똑같이 10%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홍 의원의 3위도 또 두 자릿수 지지율도 이 조사에서는 처음인데요.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모두 3%포인트씩 떨어진 반면에 홍 의원은 6%포인트,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역선택 논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한번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50%의 지지를 받았고요. 홍 의원의 지지는 23%입니다. 홍 의원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23%를 그대로 유지를 한 반면에 윤 전 총장은 5%를 기록을 했는데요. 15%를 얻은 유승민 전 의원보다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2030뿐 아니고요. 40대 지지율까지 윤 전 총장보다 홍 의원이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두 후보는 요즘 MZ세대를 겨냥한 이 민주니 잡기 경쟁을 벌였었죠. 민지한테 연락이 왔어? 이런 것 때문에 힘들다는데 이거 우리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민지가 해달라는데 한번 좀 해보자. 같이 하면 되잖아. 네, 이 지지율 오름세를 탄 홍 의원, 역선택이 아니라 확장성이다 주장을 하고 있죠. 지난 서울시장 선거 사례를 들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21.7%가 오세훈을 선택했어요. 나경원은 한 8.7%만 선택을 했고. 그런데 깨보고 난 뒤에 오세훈 시장이 본선에 가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거는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당은 민주당 지지하지만은 후보는 오세훈을 지지한다는 그 뜻입니다. 네, 홍 의원과 함께 이 역선택 조항 빼자 입장에 선 이 유승민 전 의원 측은 예비 경선 규칙이 여론조사 50%대 당원 투표 50%를 반영하는 건데 이 여론조사까지 국민의힘 지지자만 반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50% 여론조사조차도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만 뽑아서 선택한다면 결국엔 당원들이 100% 투표하는 모양이 됩니다. 이거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결국엔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해당 행위입니다. 네, 반면 이 역선택 조항 넣자 쪽인 최재형 전 원장 측은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모두 과거에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공격을 했는데요. 유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에서 당시 남경필 후보와 경선을 치르면서 역선택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했다는 거고요. 홍 의원은 아예 과거 발언 동영상이 돌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하고 정의당 지지층 이런 사람한테 우리 당 후보 뽑는데 투표권을 줄 수 없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과거의 여론조사 규정이 그게 엉터리 중에 엉터리였다. 네,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 모두 그때와 지금은 맥락이 다르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이 최재형 캠프는 그러면서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여권의 가장 1위 후보와 우리 후보를 개별적으로 우리 당 후보들 개별적으로 가상 대결을 하게 되면은 역선택의 소지가 가장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길이다. 역선택을 가장 막을 수 있는 길이 후보별 가상 대결이다. 그래서 그 가상 대결의 편차를 가지고 후보들 순위를 매겨서 결정을 해야 하면은 좋겠다. 네, 역선택 논란이 커지는 데는 정홍원 선관위원장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도 한몫했죠.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위원장이 직접 반박을 나섰는데요. 선관위원장을 맡기 전이고 또 지지 표현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 국가 원로들을 찾아다니는 중에 저도 원로라고 생각해서 찾아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지지한다는 얘기를 어디다 그걸 발설을 했을 것 같으면 벌써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견강부회하는 그런 발언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위원장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고 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도 확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고위에서 의결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확인을 해본 결과 최고위에서는 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선관위가 이 문제를 떠안고 결론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확정안이 있는데 그것을 왜 변경하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네,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경준위 안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한 겁니다. 다만 최종적인 결정은 선관위의 몫이라고 이 정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공정 문제에서도 이 대표는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정 위원장이 특정 후보의 편을 들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뭐 장사하시는 분이 평소에는 깍듯하게 이렇게 장사하시다가도 뭐 예비군복을 입으면 약간 자세가 달라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법률가 출신이고 뭐 총리까지 지내시는 원로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때는 전혀 어떤 편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네,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도 정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경선룰을 만들 거면 바꾸겠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고 윤 캠프의 선대위원장으로 가라 이렇게 몰아세웠는데요. 이 정 위원장에 대한 입장, 이 대표와 유 전 의원 서로 다르죠. 이 대표에게 불거졌던 이 공정 논란은 그러니까 유 전 의원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에서는 좀 멀어지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선에 갑자기 등장한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범죄와 부패,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총으로 강경 진압한 것으로 유명하죠. 본인을 비판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는 욕설을 하면서 하루 전에 정상회담이 취소되기도 했었습니다. We are ready for you. Gulo o barilan o patayan, I will not hesitate. My soldiers to shoot you. Do not just throw away questions and statements. Putang ina, mumurahin kita dyan sa forum na yan. 네, 대선 주자라면 누구나 이렇게 좀 비교되고 싶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두테르테 대통령을 소환한 사람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20개월 아기를 강간 살해한 사건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놈은 사형시켜야 한다라고 한 부분을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댄 겁니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네, 홍 의원 역시 즉각 반박했죠. 본인은 형이 확정된 사형수를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자라고 한 거고 두테르테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사람 집행하겠다는데 거기 왜 두테르테가 나옵니까? 필리핀 독재자 두테르테가. 네, 그러면서 두테르테는 따로 있다고 했는데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 전 총장의 수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얼마나 포악한 수사를 했으면 우리 저 사람이 수사 도중 자살을 해방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 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당신은 그 두테르테의 하수인에 불과하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윤 전 총장의 과거 적폐수사 비판 대열에 가세를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두테르테라면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해야 하나라고 썼습니다. 윤 전 총장은 두테르테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뭐 얘기만 한마디 하면 뭐 다들 볼때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소임을 다 했고 또 저희 그
제가 총장 시절에 했던 그 수사와 그 지휘에 대해서 다들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 잘 하실 것으로. 네, 갑자기 등장한 이 두테르테 논란, 장성민 전 의원은 외교 결례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윤 전 총장이 주한 필리핀 대사를 예방해서 비하 발언을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박진 의원 역시 적폐 수사나 탄핵을 언급하는 게 정권 교체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민주당식의 흙탕물 경선으로 끌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준석 대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테르테 논란을 사형제 폐지 쟁점으로 옮겨서 토론을 하면 경선 룰 싸움보다는 더 건전하다는 겁니다. 토론 배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이 어토류인 저만큼이나 토론을 즐거워하는 듯합니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찬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우리 사회의 논쟁점이고 저는 이거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런 아주 멋진 지점이 등장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두 후보가 사형제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이 이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정당 토론 사상 초유로 2대2 팀 토론 배틀 성사 가능합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박힌 돌이라고 할까요?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역선택 방지 조항 그리고 적폐 수사를 놓고 이 굴러온 돌 윤 전 총장에 대항해서 같은 논리를 펴는 모습인데요. 지난 대선은 각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후보로서 맞섰던 두 사람 입장을 함께 하는 걸 보면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는 생각 또 한 번 듭니다. 이준석 대표는 정홍원 위원장에게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 논쟁의 결말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홍준표 역선택 공방, 국민의힘 경선에 등장한 두테르테. 자,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제 총장 재직 시절이죠. 야당의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지금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죠. 뉴스버스란 매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이 김웅 의원에게 법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전달 시점은 총선을 약 2주 앞둔 지난해 4월 3일이었고 고발장의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었습니다. 피고발인은 황희석,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와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유력 정치인 3명과 언론사 관계자 7명 등 총 11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발이었다고 하는데 MBC의 검언유착 보도에 정치인 3명이 개입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네, 고발장의 고발인 명의는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빈칸이었다고 하고요. 명예훼손 피해자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이 3명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손준성 검사는 윤 전 총장 당시에 재직 당시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맡았던 인물인데요. 이른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윤 전 총장의 지시로 만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김웅 의원은 이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을 했고 당 법률지원단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실제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도 내용이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당시에 만약에 이제 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면은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윤 전 총장 측은 사실관계를 부인했다는 거죠. 네, 윤 전 총장 측 관계자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공식적인 입장이 곧 나올 것 같고요. 김웅 의원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청부 고발이 아니라 제보 전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면서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현재 문제되고 있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사람들은 지금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후에 입장을 냈는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바로 기자회견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정치검사의 정치 공작이다. 검찰권을 사유화한 깡패다라며 나일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대선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철험회 소속 의원 명의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 어떤 검사는 기자에게 검사가 수사권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했습니다. 과연 공직자 윤석열은 검사였습니까? 깡패였습니까?
수사 기소권을 사유화해 검찰 조직을 동원하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짓뭉개며 대권을 준비한 검찰총장은 깡패라고 불러야 합니까? 반란군 수괴라고 불러야 합니까? 최 대표는 공익제보였다고 해명한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공익제보의 뜻이 검사가 검사 출신 야당 후보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장을 대신 써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이렇게 비꼰 겁니다. 네, 여권 대선 주자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하다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제도 만들겠다는 타락입니다. 검찰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 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런 윤석열 검찰은 저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네, 이 전 대표는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서 향후 대응을 논의를 하고 또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의 합동감찰,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같은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이 정도 분위기면 이제 정치권의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범계 장관이나 또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또 추가 속보가 많이 나올 테니까요. 또 윤석열 전 총장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또 반박 입장을 낼 수 있으니까요. 내일 정치부에서도 추가로 속보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역선택 조항 관련한 후보들 간에 그야말로 사생결단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 오늘도 이어지고 있죠.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윤석열 전 총장에게도 또 공세가 집중되는 그런 양상이에요. 맞습니다. 아까 류 실장도 소개를 했지만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역선택이 아니라 확장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 역시 윤 전 총장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캠프의 대리인은 선관위에 가서 역선택 방지의 정권 교체가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자, 하 의원은 대선 본선 투표에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다면서 후보 12명 중에 3명만 고집하고 있는 역선택 방지 조항 논란이 소모적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두테르테 발언에 대해서도 협공이 좀 가해지는 모양새인데요. 홍준표, 유승민 두 후보가 윤 전 총장을 소위 적폐 수사를 근거로 들어서 오히려 윤 전 총장이 두테르테에 가깝다는 취지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유 전 의원은 특히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 수사를 격려해 주셨던 분이라고 본인을 지칭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받았고 그 덕에 벼락 출세도 하셨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황박사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네. 두테르테 대통령을 언급한 것이 외교 결례라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윤 전 총장 측이 반박했습니다. 두테르테가 아니라 두테르테식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식이었다. 누군가의 특정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두테르테 대통령의 리더십이 어떤 인권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많이 아실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역선택 공방, 국힘 경선에 등장한 두테르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준우 마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방금 제가 할 말 놓친 게 오늘 왠지 백반장이 저한테 물어볼 것 같아 긴장이 되더라고요. 뭘 대답을 해야 되나 하고 온갖 신경이 다 여기 쏠려 있었는데 검찰 송치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우연히도 잘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검찰 송치입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유제품에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남양유업은 자사의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발표가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다며 경찰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본 사람은 이광범 전 대표이사와 박종수 항바이러스 면역 연구소장, 그리고 본부장급 2명 등 총 4명입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광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한국에서 철수입니다. 한국 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일본 화장품 회사 DHC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DHC 코리아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내 영업 종료를 결정했다며 15일 오후 2시까지만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DHC는 한국계 일본인을 비하하는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또 자회사인 DHC 텔레비전은 혐한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해 불매운동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DHC 코리아 측이 사과하기도 했지만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영업 종료에 대해 자세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 불매운동이 계속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로써 DHC는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한 지 약 20년 만에 사업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봉준호 최초인데요. 세계 3대 영화제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의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우수 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비롯해서 주요 부문을 심사하게 됩니다. 봉 감독은 개막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역사는 쉽게 멈추지 않는다며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가고 영화는 계속 살아남게 될 거라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78회째인 베니스 국제영화제는 오는 11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자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고승영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되고 어제 첫 토론이 열렸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공세가 집중됐는데 관련된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적인 일을 실천할 사람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유능한 진보의 길을 청렴함이 검증된 정세균. 더 준비된 후보 이낙연입니다. 강한 추진력과 원칙의 정치. 부동산부터 공개하고 시작합시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누가 왕이 될 상인가요? 왕이 될 상을 고르라는 게 아니라 왕이 될 상은 빼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니까 독재자를 고르면 안 되겠죠. 대통령이 될 화합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가 시작되고 첫 토론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명락대전을 예상했지만 화제가 된 건 명륜 대전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가 기본소득 마련을 위해서 25조 원을 증세할 거냐 거듭거듭 물어봤는데 이 지사가 명확히 답하지 않자 나쁜 버릇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미스터 스마일맨, 토론에서만큼은 미스터 버럭맨이 됐죠.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유지 내지 확대 방안이다. 우리 후보님 지적이 일면 타당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회인데 잠깐 계십시오. 25조 원 이게 어떻게 증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까 지금 제가 발언할 때 자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발언 보장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자꾸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면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본격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곤란하죠. 그것을 철회하시는 거냐 아니냐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니 제 답변부터 답변을 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요.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안 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변호사 수임료 문제 답변을 하셔야죠. 정세균 후보가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답을 못 들었어요. 저렇게 정세균 후보가 애타게 얘기하고 저도 만나 뵐 때마다 그 재원말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여론조사 1위 주자를 향한 견제는 계속됐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지사가 민감한 얘기엔 답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좀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셨어요. 조민양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서. 조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절차 과정을 좀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네. 흔쾌히 말씀하셨어요. 진도 나갔습니까? 수사 기소 분리는 정말로 필요하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말고 젊은 피 박용진 의원도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월 30만 원씩 내는 기본주택이 사실 월세집이 아니냐는 겁니다. 기본주택 분양형은 입주자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그렇습니다. 건물의 가치는 자동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토지 지분 없으면 사실은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판단은 우리 국민들께서 하실 겁니다. 뭐죠? 이재명 캠프와 경쟁하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검증 공세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조국을 쳤다란 강한 발언을 인용했고 박용진 의원은 총리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죠. 최승혜 전 총장은 이낙연이 조국을 쳤다. 조카 앞에서 허황된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검찰개혁을 너무 대선용 선거용으로만 활용하시는 거 아니냐. 검찰개혁을 향한 추미애 후보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자면 동료 의원들에 대한 사랑을 좀 베푸시면 어떨까. 추미애 후보께서 그럴 처지가 아니실 텐데 왜 그런 서운함을 계속 갖고 계실까. 이게 시장 대결주의로 가서 계속해서 실패를 총리 시절에도 계속 하셨잖아요. 그 주거 지역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핵심 아닌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택 정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설전이 오가는 어묵한 토론회장에 평화 전도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두관 의원입니다. 상대 후보를 매섭게 쏘아붙인 추미애, 정세균 두 후보도 김 의원과 토론할 땐 조곤조곤 정책 홍보에 나섰습니다. 혹시 제 기본자산제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후보님 것보다 추미애 산업세수당이 더 좋다. 이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주요 대선 공약인 5급 이특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저는 아주 적극 찬동하는 입장인데요. 명락대전, 명륜대전으로 치열하게 다툰 이재명, 이낙연, 성세균 후보도 20대로 돌아가면 뭘 할지 묻자 오랜만에 서로 공감대를 표했죠. 전 세계를 배낭여행을 하면서 세계 시민과 우정을 나눴으면 좋겠다. 정세균 후보님하고 우연히 같으네요. 저도 배낭여행으로 세계를 다니고 싶습니다. 두 분 전직 총리님의 정보를 얻은 건 아닌데 정말 저도 우연히 일치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끝났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재명 캠프 드디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눈 선문 명답 유튜브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사 유독 친문 세력에게 지지세가 약하다고 평가받고 있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유튜브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변호사 되셔서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으셨다. 변호사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아, 그렇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 오셔가지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낙연 캠프 이 지사를 향해 무료 변론 의혹부터 해명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토론회에서 조용했던 이 전 대표가 오늘 직접 인터뷰에서 공세를 펼친 건데요. 이재명 캠프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무료 변론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지요. 미진 정도가 아니라. 공익적인 사건에서는 무료 변론하는 관행이 있다 그러는데 후보자 본인은 사생활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셔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어떠십니까? 토론회부터 인터뷰까지 꼼꼼히 살펴보니까 대통령이 될 상이 보이십니까? 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투표는 구경하는 게 아니죠. 직접 들어가서 뽑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투표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준비해봤습니다.
Let's get it. 일단 좋아. 들어가고 싶은지. 좋아. 네. 자, 이낙연 총리가 직접 공세를 오늘도 이어가면서 명락대전은 뭐 좀 연속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아까 이제 코멘토가 소개했듯이 이른바 명균대전이 또 눈에 띄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명균대전 역시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죠.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중인 정 전 총리는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을 언급하며 이 지사를 한 차례 더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송 토론 태도가 몹시 무례할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돈으로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지 재차 물으면서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향한 공세 계속되고 있고 또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박이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이 지사에게 보훈 인사 의혹을 해명해달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관련한 답변을 내놓은 것도 있죠. 네, 일단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 코멘토에 말하는 스타일? 발제를 보니까 네. 토론을 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예. 여기 발제로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일단 네. 말씀드리고요. 네. 일단 그 얘기하신 부분은 이제 경기도 의원이 지난 31일에 이 지사에게 인사 문제를 캐물은 건데요. 성남시와 캠프 출신 인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산하 공공기관의 정년 기준 등을 폐지했는지 등 특혜 의혹을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답을 내놨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인사 관련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 성남시에서 일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건 저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도 의원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본부장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90여 명의 보훈 인사가 있다는 의혹 등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 지사는 성남 사람이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내규가 변경된 등 특혜성 의혹이 엿보이는 대목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뭐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또 답변도 나올 수 있겠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에게 쏟아진 공세 중에 이른바 이제 유튜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또 해명에 나섰죠.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유튜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어서 담당하는 분이 모니터링을 한 것이다. 언론을 어떻게 할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앞서 이낙연 캠프에선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란 문건이 알려져서 논란이 됐는데요. 일부 유튜버가 이재명 지사에겐 우호적인 방송을, 이 전 대표에겐 비판적인 방송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가 이들에게 홍보비 수억 원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할게요. 기본소득 둘러싼 명균대전, 이재명 향한 후발주자 검증 공세 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그 바깥에 있는 제3지대 주자들도 많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표적인데요. 안 대표는 최근 한층 더 강하게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 관련 속보도 오늘 나왔는데요. 다음 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박준우 마커의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혼자 이별하고 혼자 추억하고 혼자 무너지고 사랑이란 그놈 앞에서 언제나 나 네, 오늘은 인물 선정에 앞서 먼저 오늘의 테마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제 플레이리스트 첫 번째 칸을 장식했던 곡인데요. 애틋한 멜로디와 절절한 가사가 인상적인 곡이죠. 바비킴의 사랑 그놈이란 노래입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은 3명인데요. 방금 소개한 곡이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아우르는 테마곡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지난달에도 같은 조합으로 다뤘던 인물들인데요. 과거의 저를 소환해서 오늘의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물고 불리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 이제는 제3지대가 아니라 허안김 삼각지대라고 부르면 될까요? 허안김 삼각지대가 버뮤다 삼각지대가 될지 아니면 철의 삼각지대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네, 오늘의 인물 3명은 바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입니다. 제가 삼각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허 명예대표, 지난달 출마 선언에서 안 대표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펼쳤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이고 기존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약자 편에서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 참신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욕심을 진심으로 높게 평가하며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나라의 보배, 참신한 정치 지도자, 온갖 미사역을 동원해서 칭찬 퍼레이드를 쏟아냈는데요. 목적은 단일화였습니다.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애석하게도 안 대표는 아닌가 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멜로디일까요? 허 대표의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는 듯한데요. 제안을 건넨 지 2주가 넘었건만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안 대표의 마음은 이분에게 향해 있었죠. 정치가 바뀌어야 정치 세력의 교체고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정치판 자체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 중심 경제가 들어섭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향수라도 느꼈던 걸까요? 허 대표에게는 닫힌 문이었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는 열린 문이었습니다. 혼자 사랑하고 저는 어떤 분과도 그 뜻이 같다면은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끼리의 만남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타이밍이듯 정치도 결국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김 전 부총리 이제 막 정치판에 첫 발을 내디뎠죠. 어느덧 10년이 지난 안철수의 새정치는 김 전 부총리에겐 더 이상 새정치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안철수 표 새정치와 지금 그 부총리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겁니까? 글쎄요, 그 안 대표님의 새정치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이랑도 같으신 건지. 예. 저는 이번에 이제 정치 창업이라고 할까 이걸 선언하면서 네. 새 유불리나 정치 공학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단일화할 의사도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요. 독자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끝까지 완주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없습니까? 단일화 지금으로 그런 생각하면은 정말 우스운 얘기죠. 진짜 도장 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민의힘과 합당도 결렬이 되고 김 전 부총리와의 회동도 불발되고 안 대표는 다시 나홀로 제3지대에 섰습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또 그 자리로 온 건데요. 국민의당은 실용적 중도 정당입니다. 다시 미래를 향한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용기를 내어 걷겠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독자 노선을 걷기로 결심을 굳힌 듯합니다. 아직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안 대표의 발언과 결계에서 수를 읽을 수 있는데요. 안 대표 기득권 양당이 반복해온 적대적 대결 정치를 끝내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시작은 문재인 정권과 여당 심판인 듯합니다. 정부 여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이전보다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표를 사기 위한 퍼줄 돈은 펑펑 쓰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돈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7개월간 정치 방역만 하다가 정작 요긴하게 써야 할 곳에는 나 몰라라 하며 보건 의료진을 파업으로 내몰았던 겁니다. 오늘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협상 끝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파업 철회는 물론 다행이지만요. 이번 사태는 정부가 그간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을 위한 예산 지원에 인색했기 때문에 벌어졌다는 비판입니다. 안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통과에도 제동을 걸었는데요. 언론재갈법 폐기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Are there any laws that suppress freedom of speech, such as Korea's current press arbitration law? 네, 국경 없는 기자의 측과 언론중재법을 놓고 영어로 대화하는 영상도 공개했군요. 안 대표는 공개 활동 폭도 넓히고 있는데요. 어제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죠. 이 자리에서도 핵심 메시지는 역시 문재인 정부 비판이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개혁이라든지 또는 산업구조 개편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일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옥죄고 있습니다. 안 대표가 내민 손을 뿌리친 김동연 전 부총리도 마이웨이를 걷고 있죠. 지난달 20일 정치 참여 선언을 끝으로 비교적 잠행을 이어왔는데요. 지금은 출마 선언문 다듬기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 대선 출마 선언식을 열 예정인데요. 하지만 잉글하트의 조용한 혁명이라도 꿈꾸는 걸까요? 선거 활동의 전반적인 컨셉을 조용한 행보로 잡은 것 같습니다. 조용히 현충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야단 법석 안 하기, 민폐 안 끼치기를 원칙으로 선거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직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과 콘텐츠로 승부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방식과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출정식을 치른 분도 계시죠. 자, 갈게요. 이제 없어요. 자, 갑니다. 8, 9, 장군 승리를 감축드리옵나이다. 원율 장군의 볼맛을 봐라! 봐라! 허 명예대표도 이제 짝사랑은 멈춘 것 같습니다. 안철수는 변수라고 생각한 걸까요? 상수로 눈을 돌렸는데요. 국내임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손을 잡은 겁니다. 지역 개발에는 아마 나는 우리 안 시장님, 이 안상수 시장님만한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천이 그렇게 바뀔 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그 정책은 지출과 퍼준다는 그런 내용으로는 많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허 후보보다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복지적 성격의 자금은 오히려 우리 허 후보가 차라리 낫다.
허경영 타운이라 불리는 곳이죠. 하늘궁에서 만난 이 두 사람은 힘을 합치기로 하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기성 정치권 인사 중에서 허 대표와 정식으로 손을 맞잡은 건 안전시장이 처음입니다. 국내임 후보 가운데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안전시장이 허 대표를 끌어들여서 관종 마케팅에 나섰다는 분석인데요. 어찌 보면 허 대표와 일부 코드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실패한 정책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같이 경험 없는 사람이 하다 보니 이렇게 쓰레기를 양산하는 겁니다. 자, 이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쓰레기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허 대표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회의원 전원을 정신교육대에 보낼 텐데 안전시장만큼은 제외하겠다고 호감을 표했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삼각관계에서 이제 각자도생으로 넘어간 세 사람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주민에서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삼각관계에서 각자도생으로 3인방의 생존법.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실에서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죠. 관련해서 이제 그 여권 쪽에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관련 속보가 좀 더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인 속보가 좀 여러 개 들어온 게 있어서 지금 막 들어왔죠. 그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또 정세균 전 총리도 검찰의 합동 감찰이라든지 또는 이제 공수처 수사 등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청부 고발 의혹에 대해서 감찰 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아마 이제 감찰 조사를 지시했으니까 아마 신속하게 좀 팀이 꾸려져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아직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의 입장이 나오진 않고 있는데 박 장관이 또 뭐 추가적인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내일 출근길에 또 기자들이 물어볼 거니까요. 관련된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윤석열 캠프에서도 지금 막 입장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에 김병민 대변인이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 제가 얘기할까요? 실장이 얘기해요. 제가 얘기할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러면. 네. 일단 정치 공작을 중단하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제가 지금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일단 명백한 허위 보도 또 날조 보도라고 일단 주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제 김웅 의원이라든지 또 전 검찰 이름이 누구죠? 손준성 검사 등 이제 당사자들이 내용을 이제 부인하고 있고 또 실제 고발로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그 배후라는 말을 썼는데요. 뭔가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보도 이후에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이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정 언론 매체와 배후 정치 세력의 야합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관련해서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 뭐 최강욱 대표는 뭐 깡패 또 아까 어느 또 정치인은 또 양아치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제 뭐 범 여권에 상당한 이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했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제 감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보가 내일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유정아 실장이 잘 챙겨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유정아 실장은 뭐 취재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제가 좀 저거 하고요. 자, 잠깐만. 이제 그 박준호 마커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그 요 얘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이제 정의당 관련해서요. 심상정 의원이 그 민주당과의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정의당 경남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인데요.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선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34년간 번갈아 집권해온 승자 독식 양당 체제를 종식하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시민의 의사가 폭넓게 반영되는 다당제 하에 책임 연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이 양당 정치에 신물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는 부산에 갔죠. 가덕신공항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심 의원은 급조된 가덕신공항 계획은 이제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어제 정의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은 선거공항이라며 신공항 계획이 추진되어도 애초에 문제가 된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해공항 안전과 시설 개선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정미 정의당 전 대표도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심상정 의원을 반드시 이기겠다, 불판을 갈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정의당에 또 한 명의 대선 후보가 있죠. 김윤기 전 정의당 부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내에서 지금까지 이제 3명의 후보가 이제 출사 왜요? 4명입니다. 4명이에요? 네. 한 명 더 있어요. 네. 누구죠? 한 명이 더 한 명이 더 있다는 예, 거죠.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입니다. 네, 총 4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막 나온 소식까지 해서 저희가 좀 뉴스를 다뤄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뭐 여야 내부도 그렇고, 좀 여야 간에도 상당한 이제 공세가 이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관련 소식 내일 저희가 잘 짚어서요. 정치부회의 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